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문영석 강사입니다. 제3회 동행모의고사 해설 간단 총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임나 일본부 사건이라는 판례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법리를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의 적시에 대한 법리를 알고 있는가? 과거라든지 현재라든지 입증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의 적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지문처럼 제가 미리 밑줄을 다 그어뒀습니다. 비평자의 입장에서 주관적 의견에 해당이 된다든지 또는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가 없다. 실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라는 피해자가 임나 1번부는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피고인이 A가 만든 이 저서를 비평을 하는 차원에서 신민사관 자체는 잘못되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다 잘못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비판적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가 없고 그것과 대치되는 의견에 불과하다. 딱 제일 끝에 가시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없다라고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알고 있는 2단 중에 2단이다. 또는 강우병 사건, 피디수첩 사건 다 이러한 것들이 동지 판례가 되겠습니다. 4번에 있는 1번 지문으로 갑시다. 최신 판례인데 여기서의 쟁점이 뭐냐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려면 허위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허위의 신고라는 것은 소극적인 증명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증명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A라는 피해자 자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당한다든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자체만 가지고 과연 허위의 신고를 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A라는 피해자는 방송국에서 행정서기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갑이라는 피고인 자체가 지금 A라는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피해자가 지금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CCTV를 보니까 갑이라는 피고인이 A라는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여자가 결국에는 나를 무고했다는 입장에서 반대로 갑이라는 피고인이 A라는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A라는 피해자가 저 강간당했습니다. 강제추행 당했습니다. 라고 신고한 이 자체를 과연 허위의 신고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걸 그냥 단정해서 허위의 신고라고 해버리면 결국엔 A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분명히 A는 강간을 당했을 수도 있고 강제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증거가 부족했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무조건 허위의 신고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냥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소극적 증명만 가지고는 허위의 신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시다. 5번에 있는 4번도 역시 최신 판례인데 기억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쟁점은 상간 면접 모욕죄, 즉 상간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분대장하고 분대원의 관계 자체가 과연 상간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A라는 분대원은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병사고요. 분대원도 역시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대장이었다. 그런데 A라는 분대원이 갑이라는 분대장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때문에 사격훈련을 다시 하는 것이다. 네가 사격을 제대로 했다라면 사격훈련 등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대장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간이라는 개념에 해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상간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든지 복정체계,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병 대 병의 관계로서 분대원과 분대장의 관계를 할지라도 상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면전에서 모욕을 했기 때문에 상간 면접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관계다. 따라 제일 끝에 가시면 분대장과 분대원이 장교 대 병의 관계가 아니라 병 대 병의 관계를 할지라도 이러한 법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책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6번에 있는 기억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 가시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즉 비의료인이 아닙니다. 실제로 갑이라는 피고인 자체는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서 치과 병원을 개설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되었을 때 과연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판례들, 기출 판례는 17년도, 18년도에 출제되었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다르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로서 기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최신 판례에서의 쟁점은 비의료인이 아닙니다. 전제 자체가 의료인으로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갑이라는 피고인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서 벌써 영업정지를 당해가지고 자기 명의로서는 치과 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 명의의 치과 면허를 빌려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그에 따라서 요양급여 3,500만 원을 청구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기가 진료를 해서 자기가 받을 돈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이라고 달성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다.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에 대한 주체성, 요건에 대한 문제인데 배임수재죄가 성립이 되려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수수하게 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배임수재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의 그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임수재죄라는 범죄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자체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만 수수하게 되면 죄책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설사 그 이후에 사직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한 경우랄지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 점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여전히 수재죄가 성립된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충분할 것 같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갑시다. 8번에 있는 1번. 이 최근에 AB음모죄와 관련되어 있는 조문이 출제가 잘 됩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305조의 3이 신설이 되었거든요. 신설되면서 예전에는 강간죄라든지 유사강간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AB음모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설이 되어가지고 강간죄라든지 유사강간죄를 범하기 전에 외부적인 준비행위라든지 또는 위험성 있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AB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어요. 다만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제가 미리 X를 쳐두었죠.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AB음모죄 처벌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즘에 출제되는 트렌드 자체가 이 강제추행죄를 강간죄하고 유사강간죄하고 묶어가지고 오답 지문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 자, 10번 문제로 갑시다. 10번에 있는 4번 뇌물죄에 대한 문제다. 자, 4번 지문이 지금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되는 지문인데 여기서의 쟁점은 과연 진단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또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해신을 해주기 위해서 사례금 명목으로서 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실제 이 사실관계에서는 빠져있지만 갑이라는 피고인은 서울대학교의 의과병원에서 교수 겸 의사의 지위를 겸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피고인 자체가 의사의 지위가 아니라 교사의 지위에서 또는 교수의 지위에서 학문적인 지위 또는 연구의 지위에서 돈을 지급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됐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지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교수라든지 연구의 목적에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나가가지고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교수의 직무로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직무 관련성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뇌물성이 인정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인정된다, 틀린 문제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서죄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가 빈출되고 있고 최신 기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회차 때 3회차 때 출제했던 이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기억번 지문 가보시면 네 번째 줄에 키워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 정보 내역 거기다가 키워드 다시 한 번 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 정보 내역
이것을 위조했고 그것을 교부하게 되었을 때 사문서 위조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문서 위조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다. 실제 갑이라는 피고인하고 을이라는 피고인이 A라는 피해자한테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 정보 내역을 위조해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교부를 했던 사실관계였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위원회법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실장들, 즉 집행간부들은 벌칙 조항에 있어서 모두 다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 명의를 모용해가지고 문서를 작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지금 지문 자체는 사문서 위조죄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라고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니은번 지문 많이 낚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배인이라는 키워드를 체크를 했을 건데 이 니은번 지문은 일반적인 판례가 아닙니다. 예외적인 판례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고 정리했던 법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라든지 지배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유형 위조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 모형에 의한 작성죄라든지 위조죄라든지 변조죄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했을 거겠지만 여기서는 전제가 깔려 있죠. 세 번째 줄 끝에 가시면 그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고 그 제한하는 규정을 벗어나서 임의로 대출채권 양수도 약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벗어나서 문서를 작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형 위조로서 사문서 위조죄 등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에요. 정리해보면 원칙적으로 지배인이라든지 대표이사는 유형 위조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니은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은행의 지배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부 규정에 지배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 여신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출채권 양수도 약정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제한하는 규정, 내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러한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대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작출했다. 따라서 위조죄가 성립된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 지문 가봅시다. 이사가 이사의 회의록에다가 서명 대신에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를 했습니다. 이사가 회의록에다가 서명 대신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실제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피고인입니다. 자기 임의로 회의록에 있는 내용들을 유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이사가 이사장이 자기 임의로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유출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가 서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사가 지금 기재를 했던 서명 거부 사유는 그 회의록의 일부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작성권자는 이사만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사장이 임의로 보기 싫으니까 그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출, 변경을 한 것이다. 따라서 사문서 변조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지문, 리얼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동집 판례는 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지문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의 쟁점은 문서를 복사하거나 또는 재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동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또는 위조 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첫 번째 끝에 가시면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일단 가렸고요. 가리고 그걸 그대로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당연히 안 믿을 거니까 그 부분을 다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사한 용지에다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를 했고 그걸 다시 또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재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등록증에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거고 D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E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겠죠.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주민등록증은 D의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E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작출된 것이다. 따라서 공문서 변조죄가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성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작출한 경우이기 때문에 변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조죄에 대한 문제가 성립이 될 것이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12번에 있는 1번으로 갑시다. 언뜻 읽어보시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옳은 지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위계성이 부정이 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요주에도 나와 있겠지만 첫 번째 주 중간에 가시면 단서가 달려있죠. 주류 판매, 접대부 알선의 행위로서 벌써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A라는 피해자는 노래방 업주로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접대부 등을 알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처벌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접대부 알선을 요구한 경우를 할지라도 어차피 예전부터 A라는 피해자는 접대부 알선 등을 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위계를 통한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지문 갑시다. 업무방해죄는 침해범이다, 위헌범이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따라서 위험성이 인정이 된다면 기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애초부터 위험성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번 지문의 쟁점은 애초부터 위험성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인데 네 번째 줄 끝에 가시면 유출된 문제가 실제로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험생들이 그 실제 문제지를 모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방해될 위험성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위험성 자체가 부정이 되므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몰수 추징에 대한 문제. 3번, 4번 지문 정도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번 지문의 쟁점은 간세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것처럼 48조에서 말하는 몰수 같은 경우에는 대인적 요건과 대물적 요건을 구비를 하면 임의적으로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 또는 범죄 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이러한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몰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지금 떠올리시면서 같이 연결을 시켜보시면 되는데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이륜차를 수입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예전에는 그냥 이륜차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예전 표현대로 이륜차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륜차를 수입을 했어요. 그럼 수입을 했으면 세관에 가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이륜차를 수입했습니다라고 간세 신고를 거쳐야 되는데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간세 신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륜차는 일본에서 수입한 이륜차가 아니라 원래 예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이륜차입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 이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 이렇게 허위신고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이륜차 자체를 과연 몰수에 대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이륜차는 신고의 대상물일 뿐인 것이지 간세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허위신고죄의 범행 자체에 제공한 물건은 아니에요. 따라서 48조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몰수에 대한 대상을 부정을 시켰던 겁니다. 따라 3번 지문은 언뜻 읽어보시면 대상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 자체가 아니었다. 그냥 신고의 대상물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첫 번째 앞에 가시면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몰수 추징이네. 일반적인 몰수 추징과는 다릅니다. 이익 박탈적 몰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부분만큼만 몰수라거나 추징을 하면 되겠지만 간세법 위반죄라든지 마약류 위반이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이라든지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라든지 미랑단속법 위반죄와 관련되어 있는 몰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몰수 추징이기 때문에 각자 전부에 대해서 몰수라거나 추징을 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네 번째 줄 끝에 다섯 번째 줄이죠. 방조범이 정범하고 공동으로 취득을 한 바가 없다라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판례는 기억을 한번 더듬더듬 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공범관계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필로폰 0.18g을 주면서 팔아라고 하죠. 을이라는 사람이 필로폰을 받아가지고 A한테 팔았고 18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행위를 두 번 해가지고 360만 원을 받아왔고 을이라는 사람은 360만 원을 갑한테 전달했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공범관계에 있던 을이라는 사람한테 360만 원 중에서 일부분을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결국 나눈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범죄 행위를 통한 수익 자체를 나누게 되는 경우, 분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자 전부에 따라서 몰수하거나 추징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익 자체를 서로 나눈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갑이라는 정범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싶은데 판매할 수 있는 유통 경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을이라는 방조범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마약류를 제조해가지고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유통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을이라는 사람은 방조자로서 마약류를 제조해가지고 판매함으로써 돈을 지급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을 하면 되는 거지. 갑이라는 정범이 마약류를 판매해가지고 취득한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나눈 바가 없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몰수 추징에 대한 문제로서 각자 전원에 따라서 몰수를 하거나 추징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방점 자체는 범죄 수익 자체를 서로 공유한 바가 없다. 공동으로 취득한 바가 없다.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판례하고 비교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번 문제로 갑시다. 1번 쉬운 판례인데 최근 들어서 가장 출제가 잘 되고 있는 재심 판례다.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 유기근거 같은 경우에는 감경할 때 2분의 1까지 감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문에는 분명히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과연 장기만 2분의 1을 감경해 줄 건지 아니면 단기만 2분의 1을 감경해 줄 건지 또는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우리가 에비크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례의 법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후적 경합범위 인정이 되면 39조에 따라서 효과 자체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감경을 해줄 때는 법률상 강경사유에 해당이 되고 형법 제55조에 따라서 2분의 1로 감경을 해줄 것인데 조문에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로 감경을 해줘야 될 것이지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을 해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없다 허용될 수 없다라는 판례를 우리가 벌써 공부한 적이 있죠. 그 판례하고 동지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이라는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포천에서 술값 시비가 붙어가지고 칼을 들고 찔렀는데 특수상해 미수죄가 성립이 되었어요. 그럼 특수상해 미수죄가 성립이 되어서 장애 미수가 인정이 되면 효과 자체가 25조에 따라서 임의적 강경사유죠. 그럼 임의적 강경사유면 법률상 강경사유에 해당이 될 거고 2분의 1을 감경해 줄 건데 별도의 장기, 단기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장기, 단기 모두를 2분의 1로 해가지고 감경을 해줘야 될 것이고 에비크 사건하고 마찬가지로 2분의 1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감경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형법준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시다. 이 2번 지문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지문은 아니에요. 형사소송법하고도 관련이 있는 지문인데 첫 번째 중간에 가시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재량사항에 속한다. 즉 선고유 등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인데 선고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뭐죠? 59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문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59조 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경우에는 선고유를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정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을 많이 했던 것처럼 반성과 뉘우침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반성과 뉘우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앞으로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없는 경우였다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고유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선고유를 해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한 거죠. 그러면 선고유를 해줄 수 있다에 대한 점은 재량 상황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고 이유로서 다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안 한지 즉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로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끝에 가시면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 맞습니다. 3번 문제 갑시다. 3번에서의 쟁점은 특가법에 따라서 누범 가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별도로 형법 제35조에 따라서 누범 가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원심에 대한 판결 내용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원심에 있는 법관들은 특가법에 따른 이 누범 가중이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누범 가중에 비해서 특별관계 있는 범죄 형태이기 때문에 특가법에 따라서 누범 가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에 따라서 누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 입장은 전혀 다르다. 특가법상의 누범에 대한 조문하고 형법상 35조에 따른 누범에 대한 조문은 입법 취지라든지 구성요건 자체가 이처부터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한테 특가법을 적용해가지고 누범 가중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35조에 따라서 장기의 2배를 가중해서 처단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끝에 가시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필요가 있다에 대한 문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갑시다. 4번 지문 자체도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지문이 아닐 건데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해서 선고유예가 실효가 되었다는 말은 선고를 유예시키는 것을 선고를 하면 되겠죠.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 등이 이루어졌고 선고유예 실효 결정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였다면 기간이 무사하게 경과하게 되면 선고유예 실효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이 맞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조문을 암기를 했던 것처럼 선고유예 기간이 무사하게 경과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죠? 면소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무사하게 경과해버리면 면소를 해야 될 것이고 선고유예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설사 나중에 발간이 된다 할지라도 실효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 상태에서 선고유예 기간이 그냥 그대로 경과돼 버리면 면소의 효과가 발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실효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17번 갑시다. 4번에 있는 최신 판례로 갑시다. 일명 가습기 사건이라는 판례다. 여기서의 쟁점은 누구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경부 소속의 공무원이고요. A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애경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가습기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경에서 일을 하고 있던 A라는 직원이 담당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나 환경부에서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습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릴 겁니까? 내부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 하는 과정에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향응을 제공한다든지 금품을 먼저 제공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은 금품을 제공받은 상태에서 내부 정보를 애경 측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됩니까? 아니면 수뢰오 부정사자죄가 성립됩니까? 수뢰오 부정사자죄가 성립돼야죠. 왜냐하면 벌써 갑이라는 환경부 소속의 공무원은 A, 애경 측으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을 받았고 수뢰를 하고 난 다음에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부정한 처사를 했기 때문에 수뢰오 부정사죄가 일단 성립이 돼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어디냐면 수뢰오 부정사죄를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A라는 사람으로부터 별도의 금전이라든지 선물을 또 지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째 줄 가시면 최후의 부정행위 이후에 또 한 번 A라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수수를 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이 뇌물수수는 별도의 뇌물수수죄가 된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범하고 있던 수뢰오 부정사사죄와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죠. 그런데 지금 4번째 줄 끝에 가시면 단서가 있습니다. 설사 부정한 이후에 마지막에 받은 금전이라 할지라도 앞서서 범죄를 범했던 피해 법익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전체 범죄를 포괄해서 일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수죄가 될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 일죄가 된다. 옳은 지문 맞습니다.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동일한 범죄를 시간 장소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침해되는 보호법익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포괄해서 일죄가 된다고 봐야 될 것이지 시험에서 수뢰오 부정사죄와 뇌물수수죄가 별죄가 된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이다.
20번에 있는 2번 지문으로 갑시다. 이건 뭐 단순 판례죠. 대리 응시자들이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에 반해서 불법 침입을 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당연히 성립이 될 것이고, 정범 자체가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니까 그것을 교사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주거침입 교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4번 최신 판례로 갑시다. 공동 주거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예전부터 살고 있던 주거 공간에 출입을 하게 되었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빠져있는 쟁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도 피고인, 을이라는 사람도 피고인인데,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와이프하고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가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열받는다고 한 달 동안 외출을 해버려요. 한 달 동안 외부에서 배회를 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어머니죠. 즉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시어머니하고 한 달 있다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집에는 와이프는 외출하고 없는 상태고 와이프의 동생 처제가 거주를 하고 있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처제가 시정장치를 걸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걸쇠를 부수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니라 사실상에 대한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주거 공간에 침입을 했던 거예요. 이랬을 때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한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원래부터 갑이라는 피고인하고 와이프가 거주하고 있던 공동 주거 공간이었기 때문에 공동 주거 공간에 있어서는 상호 간에 주거에 침입하고 거주할 수 있는 것들을 용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있다가 들어간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기 집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어머니, 자기의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간 경우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따라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에 있는 1번 지문 갑시다. 이 판례 어디서 본 적이 있을 텐데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기본강의라든지 이순환 때 서해학원 사건을 설명드리면서 임대인에 대한 쟁점하고 빠져있는 쟁점으로서 임차인에 대한 쟁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험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쟁점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21번에 있는 1번 지문은 임대인에 대한 쟁점이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쟁점이죠.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해학원에 있던 학생들이 화상 등을 입게 되었을 때 가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부분인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배전반이라든지 분전반을 자기가 설치했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안이었다면 화재 발생에 대해서 가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분전반이나 배전반을 설치한 사안이 아니었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유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임차인한테도 가실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으로 갑시다.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중앙선을 건너가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결국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 갑이라는 사람한테 가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설사 갑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저는 술에 취해가지고 사리 분별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사 사리 분별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만취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중앙선을 넘어서 횡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에 치여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유의무 위반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22번에 있는 2번 지문 갑시다. 횡령죄에 대한 주체로서 사실상에 대한 위탁관계, 보관자에 대한 지위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첫 번째 앞에 가시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종중총회의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결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중의 회장이 나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서 부동산을 넘겨줬고,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피고인은 하나은행에 가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해서 임의로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돼버리니까 피고인이 어떻게 상고유를 주장하냐면, 저는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긴 했지만 종중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명의 자체는 무효다. 따라서 저는 애초부터 위탁관계를 통해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가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됩니다라고 상고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설사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회장의 부탁을 받고 그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위탁관계에 따라서 보관자에 대한 지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횡령죄에 대한 주체가 인정이 되어서 횡령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지문 가시면 매수인이 자기 돈을 다 내고 부동산을 매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잔금이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지금 잔금이 없는데 대신 먼저 등기를 넘겨주시면 그 등기 넘겨받아가지고 제가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서 잔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했던 매도인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하시죠. 그래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한테 먼저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자기가 이제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자체를 매도인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않고 대출 받아가지고 임의로 소비하게 되었을 때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보관자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인데, 판례는 매수인하고 매도인 사이에서 매매 잔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매수인이 매도인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인정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밑에 있는 4번 최신 판례로 갑시다.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자기 점유, 타인 소유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본권,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횡령죄의 보호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그 소유권이 A한테 있던 B한테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본권을 침해하기만 하면 횡령죄는 충분히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횡령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순간 바로 성립이 돼버린다. 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P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다. 실제로 P라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유통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X라는 물건이 P라는 회사에서 제조되고 유통되는 물건이 아니라 P라는 회사의 자회사였던 Q라는 회사에서 제조되고 판매하는 물건인 것처럼 위조를 해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판매 대금을 받았고요. 그 판매 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판매 대금은 결국에는 P 회사의 소유든 자회사로서 Q 회사의 소유든 간에 어찌되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임의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24번 1번 지문 갑시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공장장이라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공장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해서 사업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적법한 공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칼을 찔러서 다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지문 갑시다. 형집행장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 주 가시면 피고인과 갑자기 조우했다가 되어 있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죠. 벌금 미납을 통해 가지고 구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집행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조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집행장을 항상 소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을 고지하고 난 다음에 구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끝에 가시면 공집방이 성립되는 사안이 아니라 성립되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3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시고요. 25번 마지막에 있는 1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배임죄가 성립은 되는 것인데 별도로 새로운 손해 발생을 야기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다. 자,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회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의 약속금을 발행해가지고 그걸 담보 목적으로 제공을 해버리면 제3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회사가 그 손해를 부담을 해야 되고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성은 바로 생겨버렸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되는데 네 번째 주 끝에 피고인이 그 약속금만 가지고는 담보로서의 효력이 불확실성할 것 같으니까 별도로 새로운 약속금을 또 교부를 해가지고 기존에 발행해줬던 약속금 용지하고 교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기존의 담보 방법하고 교체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새롭게 손해 발생의 위험성을 창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은 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풀어봤던 지문들 말고요. 뭐 다른 지문이 어렵거나 또는 틀렸다. 그러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답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카페에 질문 달아두시면 제가 할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바로 오답 정리를 좀 끝마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회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1회차, 2회차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1회차, 2회차 같은 경우에도 최신 기출이라든지 최신 판례를 출제를 좀 많이 했지만 3회차가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이 좀 많았다고 보여지고 박스형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 자체는 쉽지는 않았을 거다.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70점대 정도 받으시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을 것 같고 제2생들 같은 경우에는 80점대 중반 정도는 그래도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지금 해체가 많이 진행되어서 진도가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점점 미루지 마시고 앞에 있는 부분들 정리 잘 하셔야지만 누적 복습으로서 밀리지 않고 뒤에 있는 부분도 정리가 잘 됩니다. 자,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